제가 과학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렵긴 했는데 네. 재밌게 읽고 있어요. 아, 다행이네요. 이게 근데 사실 뭐 과학적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읽을 수 있게끔 그 앤디 위어 작가님이 만든 거긴 해서 그래서 그렇게 과학적인 거에 너무 안 매달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일이 돌아가고 있고 이 그레이스가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조금 포커스를 두시면 될 것 같고 주연님 어떠셨어요? 말할 네. 저는 한번 읽었던 게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술술 읽히고 있어요. 오. 아, 다행이다. 어, 한국말로 읽으셨던 거죠? 모르겠다 싶은 거를 과감하게 좀 스킵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아, 그래야 잘하고- 책이 읽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진도표만큼은 읽는데 세세하게 읽는 거는 지금 한 두세 챕터밖에 못 읽었어요 아직.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막 몰입 막 진짜 이거 하나 막 붙들고 그렇게 있으시면 또 힘들어지시니까 그냥 어느 정도 파악만 된다 싶으면 넘어가셔도 되고 지금 이 정도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만 파악되면은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어쨌든 워크시트 계속 제공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조금 정독으로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는 있거든요. 일단 한 권을 완독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원서를 읽고 거기서 이제 내가 원서를 읽은 거를 영화로 본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조금 일이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생각하고 이 책을 고르기도 했고 또 워낙 너무 유명한 작가님의 책이기도 해서 아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했으니까 너무 못 읽는다고 자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단 혹시 몰라서 저희 3주차까지 지금 나가 있어서 3주차까지 서머리를 일단 준비를 했어요. 안 그러면은 서머리 한 번씩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서 서머리를 일단 준비를 해서 지금 화면은 다 보이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줄거리 한번 쭉 볼게요. 일단 저희 3주차까지가 챕터 17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챕터 1부터 쓱 보면은 일단 주인공이 기억이 잃은 상태로 되게 이상한 병원 같은 의료실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컴퓨터가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진짜 일어난 건지 아니면 어떤 상태인지 막 테스트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컴퓨터가 근데 컴퓨터가 원하는 답은 못 주지만은 일단 이 주인공 자체가 점점 말하면서 움직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그 상황은 나오지만 근데 내가 이름이 뭐고 내가 누군지는 기억을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옆에를 보니까 같은 방에 있던 사람 2명은 죽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점점 뭔가 큰 임무 중이었다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위층에 있는 연구실을 보면서 아 내가 과학자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떠올리면서 챕터 1이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챕터 2가 시작이 되는데 챕터 2가 이제 이 주인공이 여러 실험을 하면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확인부터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진자 실험으로 중력도 측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내가 있는 곳이 지구가 아니구나. 지구가 아니라 지금 지구 밖이구나라는 거를 점점 이제 확신하게 되고 추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억 속에 친구 이제 멀사하고 태양 에너지가 페트로바라는 라인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서 지구가 이제 곧 멸망할 거다. 막 그런 지구가 이제 사라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인류한테 큰 위협이 된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면서 이제 챕터 2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크라이트 탐사선이 움직이는 미세 입자나 즉 이제 외계 생명체 같은 존재를 이제 발견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챕터 2가 조금 마무리되고 챕터 3를 보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주인공이 점점 과거의 기억을 찾으면서 아 내가 중학교 과학교사 라일랜드 그레이스였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지 자기 이름도 기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에바 스트렛이라는 여자가 찾아와서 이제 그레이스가 썼던 논문 때문에 페트로바라인 샘플을 분석할 이제 과학자로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거를 이제 기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샘플을
그 우주에서 갖고 온 샘플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샘플을 본 결과 이제 그 미세한 점들이 있는데 그 미세한 점들이 사실 그냥 점이 아니라 태양 에너지를 먹고 있는 이동하는 생명체였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는 아스트로파지라고 부르게 되죠. 계속해서 아스트로파지라고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게 과거였고 다시 이제 아까 깨어난 시점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름이 기억나면서 우주선 이름도 헤일메리였다는 걸 기억하고 이제 자기가 그 미션 때문에 태양계에 와 있다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다라는 걸 알면서 이제 챕터 3가 마무리되고 이제 챕터 4를 보면은 이제 점점 이제 이 그레이스가 우주선 구조를 파악하게 돼요.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우주선 파악을 하고 아스트로파지가 이 우주선의 연료라는 점을 이제 점점 조금 확신하게 되죠. 우주선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또 이제 저장 공간에서 막 동료들의 물건을 발견하거든요. 막 그 옆에 죽어있던 동료들의. 그래서 동료 승무원인 야오랑 일루키나라는 그 동료들에 대한 기억도 돌아오고 그래서 일단은 그 동료들을 조금 이제 잘 보내기 위해서 우주에서 이제 우주로 보내면서 장례를 치르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임무 자체가 지구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이제 편도 이제 오는 것만 가능한 임무였음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챕터 4의 좀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챕터 5를 보면은 이제 그레이스가 아스트로파지가 왜 금성으로 자꾸 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 금성으로 가는지 연구를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CO2 신호를 따라 이동하고 금성에서 번식한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하다가 아스트로파지를 인공적으로 번식하는데 어쩌다 성공을 해요. 막 이것저것 실험을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도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스트로파지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이 단순하게 이제 화학 방식이 아니라 질량이나 에너지 전환에 가깝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스트로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타우세티만이 이제로 직접 가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타우세티라는 별에 그리고 이게 이제 프로젝트 헬메리의 시작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이 타우세티에 가는 것 자체가 이제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챕터 6를 보시면은 그레이스가 이제 자신의 이 임무에 온 이유가 코마 레지스턴트 유전자라는 사실 유전자 때문에 이제 오게 됐다는 거를 알게 돼요. 이 코마 레지스턴트가 그 다른 사람들은 뭐 그 코마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이제 이 새 동료들은 아까 같이 온 새 동료들은 요 코마 레지스턴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어서 오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우주선 시스템을 확인하면서 데이터베이스랑 비틀즈 시스템을 확인하면서 이 비틀즈라는 지구 결과를 보내는 이 비틀즈가 지구로 결과를 보내는 이제 기원 프로브인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로 보내는 장치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 뒤로 이제 엔진이 조금 멈추면서 처음으로 이 무중력 상태를 겪고 좀 패닉에 빠지지만은 결국 점점 적응을 하는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페트로바 스코프로 이제 그 타우세티를 관측한 결과 페트로바 라인을 발견했고 그리고 이제 근처에 외계 우주선이 이 프로젝트 헬메리 말고 외계 우주선이 있다는 조금 사실까지도 이 충격적인 사실까지도 알게 돼요. 그래서 요 챕터 7부터 조금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가 눈앞에 우주선이 이제 지구에서 온 게 아니라 진짜 외계에서 온 우주선이라는 거를 점점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빛으로 자꾸 이제 신호 메시지를 보내고 그렇게 되면 상대 우주선도 같은 패턴으로 응답하는 거를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저기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존재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사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외계 우주선에다가 작은 외계 우주선 그쪽에서 작은 원통형 물체를 그레이스한테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레이스가
그 우주선 수트를 입고 우주로 나가서 이제 그거를 직접 회수를 해서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우주 유형에도 꽤 익숙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주선 안으로 가지고 온 원통을 열어보니 엄청 강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가지고 냄새가 나고 물체 자체도 너무 뜨거운 상태인 거를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레이스가 이거는 단순히 선물이 아니라 외계 생명체의 환경이나 신체 조건과 관련된 단서일 수 있다, 중요한 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챕터의 마지막에는 왜 헤일메리의 실험실이 무중력보다 중력에 있는 환경에 맞춰 설계되었는지 또다시 고민을 하게 되는 모습이, 이제 그레이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챕터 8을 보시면은 과거 기억 속에서 이제 그레이스가 이제 헤일메리의 원심 중력 시스템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이제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무중력에서는 실험실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서였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이제 현재 그레이스의 기억을 바탕으로는 센트리퓨지 시스템을 직접 작동해서 우주선 안에 중력을 다시 1g 중력으로 만든다는 게 이제 목표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후 외계인이 보낸 원통을 열어보니까 안에 타우세티 주변 별 지도랑 페트로바 라인 모형이 들어있었다는 거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레이스가 이거를 외계인들은 이 시스템에서 왔고, 이리 단위 시스템에서 왔고, 자신들 역시 에스트로파지 문제 때문에 타우세티에 온 것 같다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외계인들도 이 에스트로파지 문제를 똑같이 갖고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타우세티를 향해 프로젝트 헬메이처럼 가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레이스도 이 태양과 페트로바 라인 정보를 추가한 답장 모형을 만들어서 다시 보내요. 그 아까 우주선에. 그래서 외계인이 다음 메시지로 두 우주선을 연결하는 터널 모양을 보내준 거죠. 페트로바 라인 정보를 담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레이스가 깨닫는 게, 외계인들이 직접 만나는 걸 원하고 있다. 이걸 만나야겠다라고 이제 느끼면서 이 챕터 8이 끝나요. 점점 되게 재밌어. 저는 이 챕터 한 7, 8부터 더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챕터 9을 보면은 그레이스는 이제 이리디안이라는 아까 그 외계인들과 직접 통로를 만드는 게 이제 위험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어떤 외계 생물체일지 모르니까. 근데 그렇지만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대화를 계속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외계인들이 자신의 우주선 재질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직접 헤일메리에 이제 밖에 외부 조각을 떼어 보내고 그 외계인이 그거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기다리던 중에 이게 보내고 나서 기다리던 중에 과거 기억을 통해서 이게 스핀 드라이브의 원리와 에스트로파지 추진 시스템을 더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우주선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블립 A가 다가와서 제노나이트 터널을 헤일메리의 에어락에 붙여서 연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연결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두 우주선이 터널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터널이 바로 통하는 구조는 아니고 중간에 벽이 있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서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경계하고 조심스럽게 테스트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레이스는 자신 쪽 공기를 터널에 채워보고 밀폐랑 접착이 제대로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EUV 수트를 안 입고 EVA 수트를 안 입고 우주선을 옷을 벗고 이제 직접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데, 안에 아까 본 것처럼 암모니아 냄새가 너무 나고 매우 뜨거워서 이거는 우리 환경이랑 너무 다르구나를 이제 더 실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벽 너머로 넉넉넉 소리가 들리면서 여기서 이제 인간이랑 외계인의 진짜 첫 대면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챕터 9이 아마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이 될지가 굉장히 저는 궁금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챕터 10을 이제 보시면은 그레이스가 터널 너머 존재랑 이제 노크로 첫 이제 직접 반응을 서로 주고받고, 벽에 있는 여러 물질 조각이 서로의 공기와 환경을 테스트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거를 이제 짐작을 해요. 그러다가 투명한 부분 너머로 외계인의 손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락키하고 처음으로 직접 마주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외계인의 이름을 락키라고 지어줘서. 그래서 락키가 작은 모형을 이용해가지고 그레이스한테 우주선 안으로 돌아가라는 뜻을 막 전달을 해요. 그러면서 그레이스도 오케이 돌아갈게 하고 그 요청을 따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락키가 그 막 이런 숫자와 개념 같은 락키가 이제 분자 모형을 이제 산소랑 암모니아 분자 모형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대기는 암모니아고 인간은 산소라는 사실을 조금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깨닫게 되면서 락키는 또 이제 자신들의 숫자와 시간 체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시계 비슷한 장치를 꺼내고, 그레이스가 이제 그것을 해석해가지고 이리디안 숫자 체계랑 그 원 이리디안 세컨드 길이를 알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그레이스한테 너무 어떻게 보면 큰 수확인 거잖아요. 너무 흥분해서 잠도 잘 수 없었는데, 그래도 앞으로 공통의 과학 언어를 만들어서 에스트로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 락키랑 해야 된다고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챕터 11을 보면은 그레이스는 약속대로 이제 락키를 다시 찾아갔어요. 그래서 둘은 물건을 주고받고 이제 작은 공동 에어락을 만들었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요. 어쨌든 보면 이제 행동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되는데, 보니까 이제 락키는 이제 처음엔 그레이스가 줄자를 이용해서 길이 단위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락키가 이제 눈으로 표시를 못 읽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 락키는 빛이 아니라 소리로 세상을 인식하는 것 같다라는 거를 파악하게 돼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별을 직접 보지 못하는 종족인데 우주여행 기술을 발전시켰다는 거에 굉장히 놀라게 되고, 과거 기억에서 이제 스트렛 그 여자가 법이랑 이제 특허 문제까지 밀어붙이면서 헬메리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소프트웨어를 강제로 확보했다는 것을 막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그레이스가 이제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그레이스가 락키랑 더 제대로 대화하기 위해서 그 음파 분석 소프트웨어를 찾아 설치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몸짓이 아니라 락키의 이제 언어 자체를 분석하려는 이제 단계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락키가 막 음표로 얘기하는 거를 그레이스가 그거를 다 소프트웨어에 저장시켜 놓고 무슨 말을 하는지 파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 커뮤니케이션 그 단어장에 넣어놓는 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몸짓이 아니라 진짜 언어 자체로 배우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게 챕터 11이었어요. 그래서 챕터 12를 보면은 일단은 본격적으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그레이스가. 그래서 두 사람은 숫자나 뭐 yes or no 같은 기본적인 개념부터 맞춰가기 시작하고, 그레이스가 이제 락키의 소리를 분석하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의사소통이 조금 빨라졌어요. 좀 속도를 높이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그레이스가 알아낸 게 에스트로파지가 락키의 별에도 있고, 락키 역시 그 문제 때문에 타우세티에 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게 되죠. 원래 추측만 하고 있다가. 그리고 둘이 물량이랑 질량 개념을 서로 설명하다가 락키가 금속 구슬 하나로 아연과 매스 개념을 알려주는 장면도 나오는데 전 이 장면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밝혀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락키는 소리로 세상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라디아는 서로 잠잘 때 지켜봐주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여기서 너무 귀여웠던 게 그 락키가 자기 봐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서로 다르지 않았나. 왜냐면 그레이스는 누군가 자기가 자는 거를 지켜보는 걸 되게 불편해하지만 이라디안들은 서로 잠잘 때 지켜봐주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파악을 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레벨레이션이 그 락키의 우주선에도 원래는 23명의 승무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락키 혼자 살아남았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레이스랑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레이스는 총 그레이스 포함해서 3명의 승무원이 있었는데 그레이스만 살아남은 거니까. 그래서 둘 다 혼자 살아남은 마지막 승무원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챕터 13을 보면은 과거 기억에서 그레이스는 그 죄수 레델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하라 사막 규모의 블랙패널 시스템으로 이제 아스트로파지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헬메리 연료를 지구에서 대규모로 만들 방법이 이제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오면은 그레이스랑 라키가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요. 그래서 둘 다 자기 별이 아스트로파지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타우시티에 왔어라는 얘기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라키는 자기랑 같이 온 우주선 승무원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죽고 나만 살아남았다고 말하는데 이제 이 말을 듣고 그레이스는 방사선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어지는 기억 속에서 그레이스는 아스트로파지가 중성 미자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듣게 돼요. 근데 뭐 이런 거는 사실 읽으시면서 그냥 과감하게 넘기셔도 돼요. 사실 우리가 중성 미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방사선과 문제가 있고 뭔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라키에 같이 온 승무원들이 죽었다라는 사실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로켄이라는 사람이 헬메리의 선체를 아스트로파지 연료층으로 둘러 이제 방사선 사폐막으로 쓰는 이제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되면서 이제 이 챕터에서는 지구에서 연료를 만드는 방법이랑 우주선에서 승무원을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이디어가 등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챕터 14을 보시면은 이제 과거 기억에서 스튜어트는 기후학자를 불러서 아스트로파지로 줄어드는 에너지가 인간한테 어떤 피해를 줄지 물어요. 왜냐면 어쨌든 지구가 멸망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의 답변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19년 안에 현재 인류의 절반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답변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스트렛이랑 기후학자가 남극의 얼음을 핵폭탄으로 깨서 메탄을 방출시키고 인위적으로 온실 효과를 높여 지구를 좀 더 따뜻하게 유지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죠. 만약에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면.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그레이스와 라키가 현재 시점으로 돌아오면 그레이스랑 라키가 서로 생물학적 구조를 깊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제 이 에리디안들은 중기 압력으로 움직이는 거의 이제 기계 같은 생물이라는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그레이스는 아까 왜 지켜봐야 되는지도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리디안들은 수명 중 완전 마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 깨워주지 않으면 스스로 깰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봐주면서 자다가 이제 깨워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봐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라키는 인간들이 빛으로 세상을 본다는 사실에 엄청 놀라게 돼요. 그런 사실들이 나오고 그리고 반대로 자신들은 빛이 아니라 소리로 세상을 인식한다는 점을 그레이스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파트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키가 자신이 인간 우주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고 보여주는데 이 장면에서 이제 두 사람이 단순히 터널 너머로 대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직접 같은 공간에서 만날 준비를 하게 돼요. 저는 이 라키랑 이 그레이스가 대화하는 장면들이 너무 귀여웠거든요. 뭔가 라키가 진짜 어떤 모습의 외계인일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귀여운 장면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챕터 15을 보면은 이제 라키가 결국 이제 넘어와요. 세일메일로 넘어와서 그레이스 인간 기술을 막 구경을 해요. 그러면서 터널 제거하고 그러면 우리 이제 한 우주선에서 같이 연구를 하자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과거 기억을 돌아가면 혼수 상태로 우주 여행을 견딜 사람을 찾는 과정이 나오는데 아까 코마 레지스턴스가 있는 게 이제 그레이스였다라는 사실이 알게 되죠. 그래서 라키는 자신은 이제 과학자가 아니라 수리 엔지니어였다고 말을 하고 에스트로파지 샘플을 얻으려다가 여러 번 시도했고 근데 이제 계속 실패했다고 이제 털어놓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레이스랑 라키는 과학자와 엔지니어 팀으로 함께 이걸 해결하자라고 이제 서로 격려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좀 더 놀라운 사실은 라키는 46년 동안 혼자 타우세티에 있었다는 사실인 거죠.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이 되지도 않는데 어쨌든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팀이 돼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모습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끝이 왔는데 챕터 16을 보면은 라키가 이제 처음 헤일메리 안에서 지구 수준의 인공 중력을 처음 경험하게 되거든요. 처음 경험하게 되면서 그레이스는 지구가 14년 안에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빨리 이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는 자기 임무가
데스 미션이, 그러니까 편도 여행이라고 자기는 지구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라키가 여기서 좀 희망을 줘요. 자신이 아스트로파지 연료를 나눠주면 그레이스도 분명 그 연료를 통해서 지구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격려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한마디에 처음으로 살아서 돌아갈 희망을 갖게 돼요. 정말 막막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혼자 동떨어진 곳에 와서, 그것도 뭐 지구도 아닌 우주에 와서 돌아갈 수 없는 미션을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라키라는 동료가 생겨서 조금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두 사람이 페트로바 라인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그 타우세티 2 행성으로 이동하기로 하고, 이제 라키는 그 행성을 자신의 이름을 막 서로, 거기서 얘기 나오잖아요. You name it. 너가 발견했으니까 네임이 돼야 된다고 막 얘기를 나오는데, 그래서 라키가 그 행성을 자신의 짝 이름을 따서 에이드리안으로 부르게 돼요. 그래서 에이드리안 행성으로 이동을 하기로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그레이스가 라키가 먹고 소화하는 방식, 그러니까 입으로 배설 후에 같은 구멍으로 먹는 구조를 조금 처음 관찰하면서 되게 놀래고 좀 그럴싸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저는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마지막 챕터 17인데, 그레이스는 매일 아침 이제 라키가 자기 자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으로 깨어나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라키네 종족은 서로 쳐다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깨어나고, 두 사람은 에이드리안의 대기 성분을 분석하고 대기가 대부분 이산화탄소고 메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그레이스는 라키한테 이제 에이드리안의 샘플을 채취하러 가자라고 말을 하고, 그 EVA를 통해서 외부 샘플을 회수하러 가요. 그래서 중력을 다시 만든 다음에 그레이스는 실험실에서 샘플을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 결과 샘플 안에는 아스트로파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미생물과 다른 생명체들도 함께 들어있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에이드리안 쪽에서 오는 아스트로파지 수가 돌아가는 수와 거의 같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내게 되죠. 그게 뭐냐면 에이드리안에는 아스트로파지를 잡아먹는 포식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트로파지도 크리티컬한데 또 이 크리티컬한 아스트로파지를 잡아먹는 포식자가 존재한다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이드리안은 단순히 감염된 행성이 아니라 아스트로파지의 고향이자 아스트로파지를 통제할 수 있는 생태계가 있는 행성인 거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둘이 흥분하면서 깨닫게 되고, 이제 딱 알게 된 게, 이 포식자를 지구와 에리드로 갖고 가면은 두 행성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 챕터 17이 끝나거든요. 이렇게 저희 이제 3주치가 요 정도로 이제 서머리 정리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좀 처음에는 조금 느린 페이스였을 수도 있는데, 라키가 나오고 이 그레이스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하면서 굉장히 페이스가 빨라졌던 좀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읽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좋으셨고 어떤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지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라키랑 제일 처음 마주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 그 마지막 챕터 17에선 진짜 라키랑 그레이스가 친구가 됐다, 이제 동료가 됐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면서 되게 뭉클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어땠는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혜연님 어느 부분이 제일 좋으셨어요, 읽으시면서? 저도 그 라키랑 계속 대화하면서 지낸 부분이 지금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그 대화법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렇죠, 맞죠. 읽으면서 네, 그 말씀해주신 에이디안 그 행성 이름 지을 때도 그렇고 이제 서로 맞아요. 약간 이렇게 티키타카된 맞아요. 그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이게 말이 안 통하는데도 서로 티키타카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재밌게 읽었고, 주연님 어떠셨어요? 주연님 어느 부분이 제일 좋으셨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럭키가 등장하면서부터 그 몰입감도 확 달라졌었고, 둘이 대화하는 것도 너무 귀여운 것 같고, 이게 약간
그 로키 말투가 약간 단어로 돼 있고 약간 애들이 말하는 것 같은 느낌도 맞아요. 받고 되게 귀여웠던 것 같아요. 아마 그 표현의 한계였을 것 같은데 그 서로 이제 처음 배우는 종족의 언어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엘린 매니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슬슬 대화를 이제 가르쳐주고 시작할 때가 귀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거의 대화를 안 되는 애고, 그리고 소리로 알아낸다라는 거를 이제 차차 하나씩 알아가는 게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씩 시작이겠구나라는 게 조금 돼서 그때가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예 생판 몰랐던 그런 거를 이제 서서히 하나씩 알아가는 게 그게 되게 이제 내용에 이제 조금 앞에는 설명이 좀 많았다면 이제는 지금은 이제 서서히 하나씩 더 추가가 되면서 캐릭터가 하나씩 추가가 되면서 이제 그거의 내용이 이제 책의 내용이 진짜 내용이 시작이 된다라는 게 저는 그 부분부터 좀 이제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영화를 읽기 전에 책을 꼭 읽으라고 다른 분들이 추천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그 책을 먼저 읽으신 분들이 그 이 락키를 영화에서 잘 표현을 그러니까 어쨌든 상상력으로 영화에서도 나왔겠죠. 근데 각자 상상 속에 락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고 그 예고편을 보고 나니까 그 락키의 본인이 상상했던 게 너무 와장창 깨지면서 스포일이 아니냐라는 막 평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락키는 좀 신비한 존재의 각자 상상 속에 있는 좀 그런 외계인인데 이거를 영화로 표현을 해버리니까 영화에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그 트레일러를 보니까. 그래서 상상 속에 락키가 다 깨져버렸다라는 평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각자만의 락키를 아마 상상하고 락키는 어쨌든 손도 여러 개고 이렇게 막 되게 특이한 그 식습관도 갖고 있고 이런데 각자 상상하는 락키가 있으실 텐데 이제 영화를 보면은 아마 그 락키로 너무 고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읽으시면서 그런 이런 과학적인 요소보다는 이런 진짜 락키와 그레이스의 릴레이션십이라든지 아니면 그레이스가 이 미션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는지에 대해서 잘 포커스를 하시면은 훨씬 재밌게 읽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일단 서머리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 저희 한번 질문 나누면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몇 개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몇 개, 지금 시간이 다는 못 15개 정도를 준비했는데, 제가 어쨌든 이 PDF는 전달 드릴 거라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서 쭉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오늘 같이, 나눠볼 거를 제가 한번 몇 개를 뽑아봤는데, 일단 3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레이스가 원래 중학교 과학교사였잖아요. 근데 이제 헤일메리 임무에 갑자기 이제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만약에 내가 그레이스의 역할이었다면 그거를 해낼 수 있었을지, 그 역할을 과연 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주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중학교 과학교사인데 이런 그 미션에 가서 지구를 구하는 임무. 그레이스는 과학교사였긴 하지만 썼던 논문도 있고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저였으면은 사실 그 자살 미션이라는 걸 알았을 때부터 어떻게든 피했을 것 같기는 해요. 쉽지 않은 결심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놀랬던 게 그레이스가 딱 마음 먹은 게 내가 이 아이들을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딱 그거를 딱 느끼고 나서 갑자기 막 내가 하겠다고 막 가잖아요. 그래서 되게 대단한 그런 선생님의 그걸 갖고 있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혜연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관련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인류를 구하기 위한 진짜 엄청 중대한 일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쨌든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나섰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고, 저 같았으면 저는 감히 못할 것 같아요. 감히 하겠다고 나서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진짜 우주를 구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에 중요한 역할이 맡겨졌다고 하면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저희 뭐 커리어에 있어서는. 어렵긴 했지만, 네, 회사에서 하라고 하면 그죠? 우리가 전공이 아니어도 회사가 아니면은 회사가 하라고 하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주연님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전공인 분야가 아닌데 비슷하게 어쨌든. 생각해요. 상원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은 어떻게든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저도 어쨌든 이 회사를 대입하게 되긴 했는데 저희 뭐 회사에서 전문가 아니어도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런 그레이스처럼 전문 그게 아니어도 결국은 부딪히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그레이스가 큰 결정을, 엄청난 결정을 한 거고, 근데 그 결정 뒤에는 결국 그 자기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을 살려야겠다라는 미션과 그런 사명감이 있었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 에바 스트렛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인하고 목표를 위해서는 이제 강한 결정과 압박도 서슴지 않는 리더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리더십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할지, 아니면은 좀 에바보다는 좀 부드러운 사람이 이런 좀 위기 상황에서 리더를 갖고 가야 될지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았는데, 경수님 혹시 마이크 켜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님? 그 리더에 대해서 지금 이런 너무 막중한 임무잖아요. 나 이 지구를 구해야 되는. 근데 이럴 때 에바 스트랩 같은. 네. 막 엄청 압박하고 이런 상사는 싫은데 이런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는 확실히 탑다운 방식을 약간 다 빨리 결정해주고 의사결정을 빨리 해주고 그리고 제 최선의 거를 알아봐서 빨리빨리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그죠. 이게 워낙 막중한 임무고 이 리더에 따라서 분명 이 가는 방향성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가지고, 저도 사실 이런 강한 결정과 이런 압박을 하는 리더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너 뭐 해? 너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 라고 말해주는 리더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주연님 어떠세요? 어떤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에바 스트레치라는 캐릭터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보통 이런 재난 영화들 보면은 구하려는 사람 따로 있고 약간 정부 측 인물들로 나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이거는 해야 될 일이고 이거에 대한 생기는 책임은 자기가 다 지겠다는 게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에바가 여성 리더여서 더 좋긴 하더라고요. 여성 리더인데 다 이렇게 리더십을 갖고 하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 혜연님은 어떠세요? 이게 어쨌든 한정된 시간 내에 인류를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결단력 있게 이렇게 행동하는 리더가 지금 상황에서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렇게 뭔가를 결단을 딱 내려줄 수 있는 리더가 이럴 때는 가장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어쨌든 자살 미션이잖아요. 자살 미션이기 때문에 또 너무 압박하는 것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눠보면은 좋을 것 같은 게,
라키가 46년 동안 혼자 타우시티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혼자 해봤거든요. 이 제 광활한 우주에 46년 동안 혼자 이 타우시티에 있었다는 게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레이스가 어떻게 반응을 했고 이 그레이스와 라키의 이런 공통점이 둘 다 살아남아 있었다라는 건데 이런 데서 오는 저는 되게 뭉클하긴 했거든요. 뭉클하다기보다는 좀 대단하다, 안쓰럽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어떠셨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아일린 매니저님은 어떠셨어요? 먼저 한번 나눠주시면은. 죄송해요. 지금 다른 거 잠깐 보느라고 제가 미스했는데. 그 라키랑 그레이스가 이제 어쨌든 타우세티에 혼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부분을 읽었을 때 어떠셨는지 그냥 같이 솔직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46년을 살아보진 않았어도 30몇 년을 지금 만약에 생각을 했었을 때 혼자 있었다라는 게 일단은 상상이 일단 안 되고, 그리고 누구를 만약에 만났다고 했을 때 그것도 실감이 막상 딱 들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냥 계속 혼자 있었었던 거에 너무 이제 그냥 너무 당연하게 되어 있었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어색하기도 하지만 외로움도 어쨌든 느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혼란일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게 다. 저도 되게 읽으면서 그레이스보다 더 오랜 시간 혼자 있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는데 혜연님 어떠셨어요? 이 부분 읽으셨을 때? 저도 46년, 지금 제가 산 세월보다 더 오래 혼자 있었다는 게 진짜 상상이 안 되고, 정말, 모르겠어. 외로웠을 것 같긴 한데, 그 이외에 또 어떤 그런 감정들과 생각들이었을지, 약간 감히 상상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제가 지금 살았던 것보다 훨씬 긴 시간을 혼자서 그 광활한 우주에서 혼자 지냈다라는 게 진짜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저도. 경수님 어떠셨어요? 이 부분 읽으셨을 때? 저는 일단 라키가 약간 이제 그레이스가 그 라키의 음을 번역해가지고 언어로 말할 때 약간 이제 초딩처럼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말하는 게. 네. 그래서 뭔가 너무 더 아기가 혼자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짠하고 그리고 막 또 얘는 사이언티스트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러 왔는데 이제 테크니션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맞아요. 엔지니어. 기술자여가지고 막 혼자서 막 이것저것 뚱땅뚱땅 해봤는데 안 됐을 그런 어떤 좌절감이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 또 뭔가를 알아내지 못하면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서 좀 짠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라키가 진짜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는데 그 애기같이 말하고 뭔가 되게 그냥 귀여운 거예요, 라키가. 그래서 이 귀여운 생명체가 뭔가 이렇게 46년을 혼자 지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고 주연님 어떠셨어요, 주연님은? 저도 그 46년이라는 긴 세월을 혼자 보내면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서웠을지 진짜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처음부터 혼자였던 것도 아니고 같이 온 사람들은 원인 모를 이유로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아서 그 사실부터도 무서웠을 것 같고 이제 혼자 남아있는 동안 자기는 리페어하는 에리디언인데 계속 이것저것 시도하고 계속 실패하고 그 좌절감도 되게 무섭고 너무 짠하더라고요. 정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어쨌든 23명이 같이 왔는데 나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되게 굉장히 타격이었을 것 같고 그 동료들이 죽어가는 거를 보면서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이 굉장히 그냥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아서 마지막
그냥 저희 질문으로 각자 읽으시면서 아마 되게 마음에 남았던 문장이나 아니면은 조금 이 부분 되게 좋았던 문장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들을 서로 같이 한 번씩 나눠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각자 줄 치시면서 아마 읽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서로 우리 각자 줄친 문장이나 아니면은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면은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자 한번 책 한번 쭉 보시면서 혹시 나눠보고 싶은 문장이 있으시면은 그 문장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먼저 찾으신 분 있으시면은 먼저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냥 영어로 한 문장 정도 같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먼저 밑줄 친 거 찾으신 분은 먼저 읽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책 한번 쭉 보시면서 이 문장 내가 밑줄 쳐놨네?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네? 라고 생각해 주셨던 부분이 있으면은 같이 나눠주시면 되거든요. 혹시 찾으신 분 있으신가요? 먼저? 저는 이게 페이지 수는 모르겠는데 제가 노트에 적어놓은 건데 그 We are the last survivor of our missions라고 라는 문장이 되게 기억에 남아서 제가 제 노트에 적어놨는데 그리스랑 라키가 같은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가장 이렇게 잘 드러내는 좀 뭔가 뭉클했던 문장이어서 이 문장을 제 노트에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We are the last survivor of our missions라는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아일린 매니저님 혹시 있으세요? 찾으신 거? 저 지금 일단 찾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찾으셨으면 그냥 편하게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 기억에 남고 그런 것보다 표현이 네. 웃겨서 적어놨는데 네. 그 Dropping sensation scares the pants off me니까 약간 우리말로도 너무 겁먹으면은 지릴 것 같다고 이런 느낌의 표현인 것 같아서 똑같은 맞아요, 표현인 맞아요. 것 같아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그 표현 저도 밑줄 쳐놨던 기억이 나는데 표현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미국도 결국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그 표현 되게 저도 밑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 또 나눠주실 문장 있으시면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너무 막 안 차셔도 돼요. 그냥 딱 보이는 밑줄 쳐놓은 문장 아무거나 기억에 남았다 싶으신 것들은 한번 읽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경수님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 챕터 5 마지막 쪽에 이제 그 This is our life now 그 이제 디미트리가 이제 하고 웰컴하는 게 이제 약간 이제 우리 이거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라이프라는 거를 이제 좀 얘기해주는 그런 이제 비기닝 아닌가 그런 거를 좀 말해주는
것 같아서 되게 이제 아 이제 이게 시작이구나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센텐스였던 것 같아요. 그 웰컴 한마디가 되게 임팩트가 있었던 것 뭔가 같아요. 목소리 이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목소리가 그 말투가 들리는 것 같은 음,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웰컴이 아 웰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이제 비꼬는 듯 아닌 비꼬는 듯으로 이제 약간 웰컴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이제 너도 이제 합류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재즈핸드 그죠? 재즈핸드 맞아요. 거기도 되게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될지가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웠어요, 재즈핸드. 그쪽 되게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저도 하나 더 공유를 하자면 70쪽에 그 그레이스가 스트레 찾아가서 ego, this isn't about my ego, it's about my children이라고 하는데 you don't have children 이러잖아요, 스트레이. 근데 yes, I do. Dozens of them. They come to my house every day, and they're all going to end up in a Mad Max nightmare world if you don't solve this problem.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계기로 그레이스가 이 미션에 참석하게 되는 게 되게 큰 계기를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맥스로 보면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저도 아이맥스로 보고 싶어요. 벌써 아이맥스로 한번 알아보기는 우주관 관련된 거여서 아이맥스로 보면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혹시 또 찾으신 거 있으실까요? 이게 꼭 읽으시면서 문장을 한 번씩 입으로 읽어보시는 게 진짜 중요하기는 해서 제가 그냥 조금 영어로 읽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 하나 더 있는데 네네. Human brains are amazing things we can get used to just about anything. 딱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표현인 것 같아서 맞아요. 또 얘네도 결국 하는 말 똑같구나 하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그죠? 결국 생각하는 거 똑같고 다 컨셉 다 비슷한 것 같고 저도 읽으면서 되게 결국 비슷하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또 아직 얘기 안 해주셨으면 갖고 계신 거 있으면 막 던져주셔도 좋습니다. 뭔가 되게 말하는 거는 락키가 귀여운데 플러스 갖고 있고 막 발톱 이렇게 큰 거 갖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매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화를 보고 나면 저희 상상 속의 락키는 지워질 테니까 일단은 책 다 읽어보고 락키를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혹시 읽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셨으면 공유해 주셔도 돼요. 이런 부분 이해 안 됐다라고 하셨던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은 조금 뭔가 헷갈렸던 것 같아요 하셨던 부분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락키가 퀘션 이렇게 붙이는 것도 되게 귀엽지 않나요? 뭐만 말하면은 What is an interesting question?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는 되게 귀여웠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이 워크시트를 만들면서 이 락키의 말들을 어떻게 잘 해석을 해드려야 이거를 와닿게 느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각자 락키의 그런 거를 잘 파악하신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혹시 이런 거 같이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사항 있으신 거 있으실까요? 그래도 일단 책을 잘 따라오시면서 읽어주셔가지고
서머리도 한번 해드렸고, 주연님, 혜연님, 경수님 뭐 이렇게 나누고 싶으시라든지 아니면 질문 있으실까요? 따로 없으신 거? 이런 거를 조금 워크시트에 추가했으면 좋겠어요라든지 그런 것도 괜찮거든요. 저희 아직 한 2주 더 가야 되고 책도 한 반 정도 더 남아가지고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 부분 너무 막 근데 이제 진짜 좀 책이 락키랑의 호흡도 맞고 이게 조금 재밌어지려고 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는 더 좀 클라이막스로 가면서 책이 더 재밌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대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네, 영화도 전 진짜 기대되고 책도 너무 기대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프로젝트 헬미가 굉장히 붐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왔는데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이렇게 미국 잡지에서도 잘 흥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책 읽고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존모임 매테리얼은 여기까지고 이 PDF는 제가